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요즘 버퍼가 되게 심해요. 아까운 알람 두 개를 오늘 썼습니다. 오늘 일단 대법에서 이렇게 빨리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5월 1일 날. 왜 5월 1일은 아무도 상상을 못하냐면 이거 노동절이거든요. 그쵸? 노동절 날 대법에서 큰 사건을 심리를 한다. 이거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5월 1일 날 오후 3시에 선고를 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럼 이렇게 대법에서 속전속결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무려 대법 조의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붙인 지 9일 만에 5월 1일 오후 3시에 이례적으로 얘기한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희망과 우려가 있어요. 일단은 조이다가 계속 얘기했던 633 공직선거법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정확히 얘기하면 3심의 만기는 6월 26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6월 26일인데도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땡겨갖고 대선 전 판결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쪽에 전문가 있죠. 현직은 하여튼 이쪽 판사 출신들 분들께 좀 전화를 했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너무 의외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되게 의외라는 거예요. 대법원이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의외의 반응인데 한 가지 얘기는 하더라고요. 쟁점이 없다. 쟁점이 없으니까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상상하는 파기 자판,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파기 자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도 없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두 개 다 2심은 유죄 추정의 파기환송 또는 선고 기각, 무죄로 확정식 상고 기각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를 환송을 하려 그러면 법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불출이 되고 결정문을 쓰는데 이렇게 빨리 쓸 수가 없다. 물론 3월 26일 2심이 선고가 난 다음부터 대법원이 이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조이대가 이거 대법관들에게 빨리 하자 그래갖고 이거는 대법원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벌써 이제 일치가 됐기 때문에 5월 1일 날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법률, 제가 대법원의 심리는 법률심이라 그랬잖아요. 이 심의 법률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상고 기각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진짜 현직 판사 출신의,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가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에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다를 경우에는 결정문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버티면 아예 전원 합의체잖아. 합의를 안 해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합의를 안 해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원이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간단 명료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봐도 이거는 조이대 사법 쿠데타인가 이재명 후보의 대관식인가,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적었는데 대법원이 초특급 결론을 거의 2심 선고 후 36일 만에 대선 전에 미리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응?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힘당은 이재명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얘네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만약에 상고 기각되면 국힘당 뭐라고 하려고요? 응? 근데 이런 좀 논란이 있어요. 어떤 논란이 있냐면 조희대가 먼저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붙인 자체가 사법부가 정치 개입한 거다. 그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니 왜 사법의 정치화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조희대가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붙인 자체가 이게 사법부의 정치화다 이렇게 비판하는 쪽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해석을 해드리면 어차피 이거는 누가 봐도 사람의 생각을 법으로 재단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가 났잖아요. 무죄가 나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이 사건을 상고 기각을 안 하면 그게 더 사법부의 정치화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조희대는 우리가 일단은 믿을 수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유 불문하고 조희대가 이번에 대선에 개입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대선 개입이 사법부의 앞날을 보고 이재명 후보에게 줄을 선 것이냐 아니면 조희대가 마지막 윤석열의 특명을 받고 사법 쿠데타를 노리는 것이냐. 근데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에다가 이번에는 힘을 실은 게 조희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조희대가 12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희대가 혼자 12명을 왜 그러면 지금 현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6명이나 남아있거든요.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아직 6명이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 대법원이 저는 분명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상고 기각 무죄 취지의 어떤을 기각을 함으로써 무죄로 확정짓는 게 될 것 같아요. 다만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르면 저는요 이 새끼들이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있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은 무죄로 상고 기각을 하고 헌법 84조를 정리할 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님의 상고 기각은 당연한 거지만 헌법 84조, 즉 이재명 당대표님은 이 사건 말고도 아직 5개의 재판이 있어요. 헌법 84조가 대통령이어도 진행 중인 재판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이어도 받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저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님에게는 공직선거법 무죄로 확정시켜주고 기존에 있던 사건은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보면 얘네가 헌법 84조의 논란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꼼수가 숨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전원 합의체를 회부한다 그래갖고 빠르게 선고 기일을 정하고 이거를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희대가 이거를 빨리 한다는 자체가 저는 긍정적인 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 84조의 논란을 즉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기소만 못하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재판도 대통령은 받아야 되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같아요. 그쵸? 그거에 또 논란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래 됐던 저래 됐던 사법부가 지금 사법부의 정치화가 됐다라는 것은 비판은 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그걸 정리한다 그랬거든. 이번에 지금 사람들은 그거만 예의주시하는데 저는 헌법 84조를 얘네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는 그거를 좀 근데 이것도 걱정 없는 게
헌법 84조를 대법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우리가 헌재를 끌고 가서 그거를 또 권한쟁의 심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과연 대법에서 이것을 정하는 게 맞냐? 그럼 헌재로 또 끌고 가도 되고 어떤 이유 불문하고 이재명 당대표님의 대선 가도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곡금수 하나 있어요. 곡금수. 누가 봐도 이거를 유죄로 다시 파기환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만장일치가 빠르게 이 사건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5월 1일 날 지금 이미 결정이 났다는 뜻이거든요. 5월 1일 날 3시에 발표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문이나 이런 것들이 쓰여져 결론이 났다라는 거야. 결론이 났다라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상고 기각을 하면 국힘당은 뭐 사법부도 줄서기 하냐 뭐 비판하는데 다만 84조에 대해서는 따져볼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뭔가 지금 그런 이거 보시면 26일 날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났는데 이때부터 조희대가 대법 연구관들을 투입했대요. 대법 연구관들을 투입해갖고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9일 만에 전원 합의체로 넘어왔지만 거의 한 달 이상을 들여다본 거예요. 사건 접수하고 바로바로 했기 때문에 5월 1일 3시로 선고일 지정. 그걸 좀 여러분들이랑 나눠 좀 예의주시하자고요. 저는 상고 기각은 이미 그러니까 12명이 어떻게 한 번에 이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 유죄로 다시 이걸 어떻게 유죄로 돌리냐라고 하면서 난리를 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난리 없이 1일로 지정했다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 법률적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상고 기각이 저는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단 84조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진행된 재판에 대해서는 대통령 이후에도 재판은 속행 또는 멈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일단 대통령 되면요 어디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출두석을 시킵니까? 일단은 무죄만 나오면 국힘당 또 깨갱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일까지 아니 유죄 파기환송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이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대선이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사법부가 지금 민주당의 거의 90% 가까이 지지를 받은 대통령 후보를 지네가 재단하려고 날리려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파기자판이라는 자꾸 질문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여러분들 4월 30일부터 이제 선대위로 전환을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대위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막 뉴스도 보고 그러셨죠. 내일부터 이제 선대위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일부터. 그래서 이제 첫 일정이 이재명 당대표께서 민생 투어 내일 7시에 라이브로 저희도 같이 라이브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직장인들 만나는 거예요. 간담회. 그래서 직장인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듣는 것 경청 컨셉으로 민생 행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 구로구 스튜디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내일부터 선대본이 열린다. 그러면 이 선대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 중도 확장.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수박 타령 그만하시고 비명, 반명 뭐 이런 거 그만해라. 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굳이 속으로 재수없는 애들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응?
얼마나 지금 재수없는 애들이 지금 들어와 갖고.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그렇게, 대통령은 그래, 그런 자리예요. 대통령은 그런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윤여준,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여준 전 장관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선대위원장이 가장 높은 거예요. 거기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을 하는 거라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우상호 뭐 상임선대위원장 밑에가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뭐 이런 거 있고, 총괄선대위원장에는 강금실, 김경수,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우상호 이런 분들은 지역 선대위원장, 지역으로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 다음에 그 한나라당 출신의 권오을이라고 들으셨죠? 여러분들 이런 거 너무 의아해하지 마세요. 원래 선거 때는 다 이래요. 국힘당은 DJ계 동교 인사들 빼가갖고 막 줄 세우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권오을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나라당 같이 생겼잖아요. 빨간당 같이 생겼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 그러면 이 사람은 그 TK 지역에, 이 사람은 사실 유승민계였어요. 유승민계고 저런 사람들은 TK의 선대위원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다 원래. TK의 선대위원장을 시킨 것이고, 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선거 때는. 우상호는 제가 보면 당내 중앙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지역으로 빠질지 아마 중앙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고, 이재명 당대표님이 얼마나 그 사법부나 그 이쪽에 아직도 대선 기간에 재판을 받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죠? 저쪽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 막 저기 누구죠? DJ계 막 끌어안고 막 그러죠. 제가 오늘 엉뚱한 생각을, 그 다음에 한국노총이 이재명 당대표 지지선언, 민주노총도 지지선언 좀 해라 씨. 민주노총은 진보당 이쪽으로 가나?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오늘 딱 생각한 게 뭐냐면, 홍준표 영입하자. 어때요? 응? 나는 홍카콜라 영입했으면 좋겠어. 이재명 당대표랑도 친하거든. 홍준표 이제 탈당 안 되잖아. 응? 홍준표가 여러분들 왜 정치 은퇴 선언했는 줄 아세요? 막 거마 들어서 이 당내에서 정치 못하겠습니다. 홍준표는 진작에 독불장국 이미지를 좀 이미지를 버리고, 이번에도 여러분들 결국은 친윤 윤석열의 배신이잖아. 여태까지 윤석열 감싸주고 한동안 그렇게 견제해줬는데, 지금 돌아온 거는 권선동이나 이런 친윤 세력들이 김문수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사실 날라갔잖아. 응?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면서 날라간 거든. 저는 홍준표 제가 보면 꼬시면 넘어올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홍준표가 지금 은퇴를 선언을 하고, 홍준표가 저거를 했잖아요. 정치 은퇴를 선언을 하고 그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조용히 살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 홍준표가 자연인으로 조용히 살고 싶어도 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명태균 사건이 있어서 얘는 민주당에서 러브콜하면 제가 보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냐면 홍준표는 말 바꾸기 잘하거든. 자기가 국힘당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란을 감쌌다. 뒤통수 잘 치거든 홍준표는. 물론 그렇게는 못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국힘당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면, 그 홍준표는 사실 3번의 대선 도전을 탄핵 때 2번 했다가 날아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 안 하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히 살겠다, 이거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지난 윤석열한테 깨져갖고 검찰 언라한테 깨져갖고 떨어지고 이번에도 한동훈한테 밀려서 떨어지고 그러면 홍준표는 왜 떨어졌냐? 탈당도 예고했다는 게 좀 이상해. 그쵸? 원래 정상적인 대선 후보면 경선을 뛴 다음에 이번에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태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미련 없이 정계 은퇴하고 탈당도 예고한 자체가 친윤에게 질린 거예요. 권선동이나 권영세 이런 애들. 그러면 홍준표의 패착은 뭐냐? 탄핵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오락가락한 거예요. 제가 보면 탄핵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제가 보면 이 정치 마침표를 찍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락가락 했잖아. 어쩔 때는 한동훈 비판하면서 윤석열 탄핵 찬성을 비판하고 탄핵 반대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내란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탄핵도 잘못됐다. 오락가락 했던 거죠. 색깔이 없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홍준표의 패착, 제가 볼 때 홍준표의 패착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 거, 거부감을 얘기한 거.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거부감을 느낀 게 친윤 세력들이 김문수는 자기는 김덕수라고 얘기하면서 친윤의 표가 그래서 왜 그러면 권선동이나 지금 권영세는 사실상 지금 경선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올라오든 간에 한덕수랑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홍준표를 밀었다가는 홍준표는 한덕수를 잡아먹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셔도 홍준표가 한덕수 따위에게 잡혀먹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김문수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제가 대선을 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한덕수한테 조용히 양보하고 나갈 수 있거든. 응? 지금 국힘당의 대선 전략은 눈에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김문수랑 한덕수랑 단일화를 해서 오히려 김문수가 그냥 포기하고 한덕수 추대론으로 가면 한덕수가 이낙연 끌어들이고 밖에 세력들 끌어들여갖고 이번에 그냥 그나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김문수가 끝까지 한덕수랑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에게 오히려 지가 양보를 하고 준도 사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권선동이나 권영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외연 확장력이 없는 김문수를 이번 대선을 치르려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한덕수도 이번에 지가 캐스팅 보트 역할이나 런닝메이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그러면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한덕수로 밀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김문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친윤 세력들과 쿠데타 이 공범들이 김문수에게 몰표를 줘서 홍준표가 날아갔다라고 생각해서 홍준표가 오만정 다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탈락하자마자 탈당 예고까지 한다는 것은 이 정당의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보면 벌써 국힘당 지도부는 웃기잖아요. 당내 경선을 하고 있는데 지도부는 한덕수와 단일화를 공식화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국힘당은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힘당의 지도부 권영세랑 권난동은 한덕수와 단일화만 얘기하는 그런 지도부가 어딨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방송 제목에 국힘당 김문수 한동훈 2강 합류라고 했잖아. 결승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제가 원래대로 하면 국힘당 김문수 한동훈 결승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건 결승이 아니야. 밖에서 한덕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승이 아니라서 2강 합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면 한덕수를 왜 저렇게 하는지 어떤 놈의 작품인지 그냥 저거 같아요. 이낙연 끌어들이고 왜 그러면 김문수로는 윤석열의 탄핵에 강을 건널 수 없으니까 한덕수로 어떻게든지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홍준표나 어떤 김문수나 이런 사람 갖고는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라 그러면 그나마 한덕수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국힘당 대상 경선은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플레이오프 치르는 건지, 먼저 결승전에 올라가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에서 이겨갖고 그냥 미리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한덕수와 결승을 치르려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지금 되게 빡쳐 있다. 계속 친윤 세력들과 검찰에게 두 번 물을 먹어서 오늘 짧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안 돕겠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나는 오늘 박수 쳤어. 홍준표 떨어질 때 정계 은퇴하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얘기할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 뭐 30년 동안 정등 국힘당에게 감사하고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돕겠다. 이게 아니라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탈당 선언한다는 건 대선 이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안 돕겠다는 거거든. 꼴보기 싫거든. 그 건방진 한동훈이를 돕겠습니까? 윤석열 패거리들에 의해서 떨어졌는데 걔네들을 돕겠습니까? 안 돕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또 누군가가 되면 홍준표 모셔오니 뭐니 이런 개소리를 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면 정치인들의 정계 은퇴는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인들의 정계 은퇴는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의 정계 은퇴는 절대 믿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 대선 이후에 정계 은퇴를 해야만 탈당이 그래도 말이 되잖아. 저는 이제 30년의 정치를 은퇴하겠다 그러면서 당도 탈당을 하고 이제 자연인으로 살겠다 하다가 국힘당 개판되고 그러면 제가 다 보면 나중에 홍준표, 이준석 손잡습니다. 홍준표, 이준석 손잡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 국힘당 경선에서 이상한 게, 안철수는 어디 아파요? 응? 안철수 어떻게 다 그렇게 됐어? 아니 안철수 어디 아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다 바보가 된 거예요? 아니 발음뿐만이 아니라 약간 치매가 온 건가? 뇌졸중이 있는, 아니 이상해. 아니 뭐 질문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아니 진짜 걱정될 지경으로, 야 안철수 어떻게 다 저렇게 됐냐? 무슨 질문을 하면 저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에? 아니 난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한동훈이랑 안철수랑 무슨 백만 양병설, 그 안철수 백만 양병설 그거 들었어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보세요. 나 깜짝 놀라갖고, 아니 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망가졌지? 아니 이거 진짜 봐봐. 이거 한 번만 봐봐. 저는 과학기술 핵심이 이제 100만 양성 목표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 핵심 인재를 100만 명을 양성한다고요? 예. 100만 명의 과학기술 인재가 어디서 나오죠? 100만 명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파리에 있는 그 에콜 42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교육기관들을 만들어서 양성할 수 있는 핵심 인재가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00만 명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죠.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제 주도 토론권 체험이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0만 명이 있다고 한다면. 100만 명 공약은 안 후보님 공약인데 저한테 100만 명을 어디다가 쓸지 물어보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설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 핵심이 이제 100만 양성 목표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어쩌다 저렇게 됐어? 진짜 어디 아프죠? 아니 나 보니까 아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아니 진짜 아픈 거 같아.
백만 발음도 안 되고 뭐가 다친 것 같아.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무슨 질문을 하면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하고. 뭔 일 있었나? 응? 왜?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란 게 안철수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망가졌지? 야. 근데 뭐 안철수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국힘당 경선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김문수 대 한동훈. 김문수 대 한동훈이가 이제 결승전 2강에 올라갔다는 것은 50%는 없었다죠. 그렇죠? 한 명이라도 50% 이상을 얻었으면 결승은 없었는데 둘 다 50%가 없었기 때문에 김문수와 한동훈이가 결선에 올라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탄핵에 찬성했던 게 옳았다라고 하면서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3일날 지금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29일 당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에 준비를 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돼요. 둘이 토론을 하게 되는데 2차 경선 2명 후치를 방금 치러졌고 과반 투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30일 내일이죠. 후보 토론을 한 뒤 1일과 2일에 걸쳐서 투표를 한 다음에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 50%. 한동훈이 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홍준표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껄끄러운 상대를 국힘당 안에서 내쳐줬어요. 한동훈이가 나오는 순간은 아마 역대 최다 표차로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길걸요. 국힘당 극우들이나 친윤 지지자들은요 한동훈 찍을 바에 지금 이재명 찍겠다라고 하고, 예전에 여러분들 한동훈 집 앞에서 제가 어디죠? 타워팰리스인가요? 거기 앞에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그구들이 한동훈 비판하는 시위하고 있어요 아직도. 의외로 한동훈 홍카콜라 그래갖고 20대들이 홍준표 인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친윤 세력들 김건희랑 윤석열을 중심으로 친윤 세력들은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만은 안 된다. 응? 한동훈만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김문수에게 전체 힘을 다 합쳐서 밀어줬더니 한동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걸요. 친윤들은 뭐냐면 국힘당은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줘요. 지금 친윤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한동훈이 대통령 후보가 딱 되는 순간요, 당 선대위로 출범한 다음에 선대위원장, 비서 모든 걸 싹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훈이가 당을 싹 자기가 국힘당은 모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줘버려요. 당대표 대통령 후보에게 당을 자기 맘대로 세팅하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친윤 다 날라가죠. 응? 그래서 한동훈만은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그냥 제가 보면 윤석열 쫓아내지 않고 탄핵 경선, 그냥 어떻게 보면 탄핵 경선인데 그냥 사람들한테 감동도 없고 그냥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제가 보면 한덕수와 아이들 그치? 누가 한덕수의 파트너가 될 것인가. 이미 국힘당 지도부 권영세나 권난동은 밖에서 한덕수를 포장하고 있고, 그냥 한덕수와 아이들, 그냥 한덕수와 아이들이에요. 그냥 한덕수랑 가장 아름답게 붙을 놈 김문수, 경기도지사입니다. 관대성면 누구시죠?
지금 보면 한덕수를 어떻게든지 찍어서 딴 거 아니라 한덕수, 이낙연 이런 애들 다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호남 세력들 불려들어가고. 근데 얘네들도 참 낡은 정치가 언제적 이낙연이고 언제적 김경재고 하나갑이고 얘네들 데리고 오면 호남의 표가 움직입니까? 진짜 정치 유치하게 해요. 그쵸? 응? 아직도 경선 중인데 국힘당 지도부는 빅텐트 누구 영입할까 그거 골몰하고 있어. 응? 이낙연 더 웃겨요. 응? 한덕수 생각 확인할 것이다. 한덕수의 생각을 확인해서 자기랑 뜻이 맞으면 같이 가겠다는 거야. 제가 보면 이낙연이 어쩌다가 지 무덤 파고 있냐.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무덤을 팠지만 진짜 한덕수와 같이 하는 애들은 그냥 무덤에 서로 관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다. 응? 그냥 이번 기회에 한덕수와 함께 전부 묻어버리자. 다 거기 모여라. 얼마나 좋아. 빅텐트, 내란 빅텐트에 전부 모아놓고 전부 묻어버리자. 그쵸? 내란 빅텐트에 모아놓고 전부 묻어버리자. 진짜 이낙연이가 망가져도 저렇게 망가지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저 2강까지 올라간 거 보면 제가 보면 이번에 여론조사 발표는 안 하지만 한동훈이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한동훈이가 당대표 선거 때 63%까지 얻었었잖아. 지금 그런 거 보면 윤석열 친윤 세력이라고 번지르르하게 말은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죠. 빅텐트가 아니라 그냥 내란 텐트야. 내란 텐트에서 같이 묻어버려야 되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한동훈 올라가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명신이가 동훈 씨 인정할게 우리 좀 봐줘 이럴 것 같아요. 4월 초에 김명신이가 한동훈만큼은 막아달라 그런 신신당부를 했대요. 여러분들 그 뉴스 봤어요? 그 뉴스한테 봤어요? 박지원 의원이 야 대철아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답이 너무 웃겨. 한덕수 나오면 어때? 오 그러네 듣고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박지원 의원이 더 선배거든. 박지원 의원이 더 선배인데 야 대철아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덕수 나오면 어때?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나도 별 신경 안 써. 그냥 되겠어? 그래서 찾아오길래 진짜 왜 그러냐면 지금 난 너무 웃기더라고. 되겠어 걔가? 너무 웃기더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정대철이가 한덕수의 5년 선배예요. 서울대 경기고. 그래서 뭐 이쪽에다 부탁해갖고 정대철 끌어들이면 뭐 호남 세력 끌고 들어가고 반 이재명 연대하면 영호남의 연대가 꾸려지면 되겠다. 아니 호남을 어떻게 보는 거야? 아직도 무슨 뭐 김경재 하나갑 이런 애들이 설치면 호남이 덜썩 거기에 찍어주고 그러나? 그냥 나는 한덕수가 설쳐도 땡큐, 한동훈이가 올라와도 땡큐. 그냥 저는 오로지 이번 대선은 이재명 당대표님의 경호에 달려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죠. 이번 대선은 이재명 당대표님의 경호에 달려있는 선거예요. 저는 그 어떤 상대도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진짜 한덕수 저는 진짜 이런 건 정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지막 역할로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을 썼거든요.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이해충돌 아닙니까? 권한대행이 권한대행법을 거부했어요. 이게 뭡니까? 한덕수 너 때문에 만든 법이잖아. 월권을 차단하려고 법안을 발의했더니
그 월권을 했던 놈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너무 웃겨. 지 때문에 만들었는데 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이런 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건 어디까지나 이거 제 뇌피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김태효가 파면된 내각의 국가안보실장이 느닷없이 25일날 백악관에서 앨릭스 윙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찾아가서 뭔가를 샤바샤바 했어요.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하고 샤바샤바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어떤 협정을 해서 그런다. 제가 볼 때는요, 김태호가 움직인 이유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제 촉은 그래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정치적 망명을 지금 누군가가 트라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곧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김건희는 영원히 못 나오잖아. 왜 가냐고. 얘네들은 가도 원래 만나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안보실에서 왜 갔냐? 국가 기밀을 넘기면서 정치적 망명을 트라이하지 않았을까? 그쵸? 국가안보실에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 국가안보실에 뭔가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안 받아주니까 뭔가를 주려고 국가안보보좌관 애를 만난 거지. 어떤 우리가 휴민트를 통해서 어떤 대북 문제나 휴민트를 통해서 갖고 있는 거, 그런 정보를 넘겨준다든가. 이상해. 이게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된 어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김태우가 여태까지 대미 올인 외교를 주도했던 놈이거든요. 김태우가 무조건 한미일 삼각동맹 이거를 주장했던 놈이고, 미국에서 볼 때는 김태우는 심어놓은 매국노거든요. 미국의 스파이라고 볼 정도로 미국을 위해서 일한 놈인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불과한데 날라갔어요. 이상하잖아요. 한미 동맹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저는 저거 같아요. 박근혜가 파면된 다음에 사드 알박기 했던 거 있죠. 그쵸? 사드 알박기. 그래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뭔가 또 미국이 가장 미국의 니즈,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한 것들을 뭔가를 가져갔겠죠. 뭐 한미일 군사동맹의 미략이라든가, 뭔가 있는 것 같아. 이상하다. 이거 내가 볼 때는 긴급 윤석열 김건희 정치 망명. 왜 그러면 미국이 압력을 넣으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압력에 정치 망명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면 제가 보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새끼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그냥 저겁니다. 응? 내란의 핵심이고 이상해요. 응?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협력을 미국에게 주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뭔가를 얻으러 갔지, 이 시기에 주로 가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 이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왜냐면 윤석열이도 구속 안 돼 있고 김건희도 구속은 안 돼 있지만 곧 관련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뭔가 있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명태균 사건이랑 뭐 통일교에서 김건희가 6천만 원짜리 다이아, 그 다음에 건진법사에게 명품백도 받았다. 이거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죠? 그리고 오늘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여사가 조국 수사, 김상민 검사 챙겨달라 했다. 막 기사로 나오죠. 이게 왜 나와요? 이상하죠? 검찰이 흘리잖아. 어? 검찰이 흘리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건진한테 다이아 받고 가방 받고 그거에 주목하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오늘 조사했는데 오늘 조사한 내용이 밖으로 나오잖아. 이 검찰이 하이에나 응? 웃기지 않아요? 아는 게 더 이상하잖아. 여태까지 명태균 수사 1년 이상 묵히고 안 하던 새끼들이 오늘 조사한 내용이 오늘 언론에 보도가 돼. 응? 검찰이 발표 안 하면 검찰이 조사해서 명품백까지 건진이 건넸다, 받았다. 어떻게 알아? 검찰만 아는 내용이잖아. 이 새끼들 왜 그럴까? 응? 그냥 이제는 윤석열, 김건희 이제는 희생양인 거야.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응?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 새끼들. 김건희는 통합특검으로 다 잡아내야 돼요. 응?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에 다 포함시키면 되고, 검찰 새끼들 지금 뭔가 계속 수사하는 척, 응? 계속 수사하는 척. 오늘도 봐요. 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막 김건희 빨리 잡아야지 막 언론들이 난 이거 받아 쓰는 건 좋은데 왜 이제서야 검찰 언론에 수사 관련 자료 흘리나, 이런 걸로 저는 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뭐 하다가 그렇죠? 여태까지 뭐 하다가 생전에 콜 검소리 들어가면서 수사하던 새끼들이 이제는 막 고검이 나서고 중앙지검이 나서고 난리를 쳐요. 응? 막 오세훈에게 명태균 하루 4번 전화했다. 선거법 타 대납했다. 진술했다. 이거 다 검찰이 흘려주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김건희가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뉴스에서 봤죠? 김건희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최근 서면 조사해달라 그랬대요. 김건희는 아직도 지가 영부인인 줄 아나 봐요. 검찰이 싫어? 안 돼? 김건희는 아직도 환상에 살아요. 서면 조사해달라. 뭐 지가 왜 서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김건희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파면된 내란 수계의 부인일 뿐이잖아. 근데 서면 조사해달라. 검찰 안 된다. 이제 와서 검찰 안 된대. 예전에는 찾아가서 연병을 하더니. 응? 진짜 이런 것들 모든 걸 보면 이제 검찰의 수사는 명태균, 여사가 조국 수사, 결국은 조국 장관 잡은 것도 김건희였잖아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2인자가 조국이라는 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미리 김건희가 조국을 치고 자기 남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거죠. 지금 보니까 그래요. 검찰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30여일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잖아요.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정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검찰 개혁의 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고 수사 기소 분리? 이렇게 하면 당합니다. 알겠죠?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하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과 기소를 분리하는 건 시작일 뿐인 거예요. 아니 해체를 떠나서 검찰의 개혁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검찰개혁을 제일 먼저 시도했던 대통령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권력에게 어떻게 됐죠?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것은 검찰 권력이에요. 말도 안 되는 논두렁식의 언론과 결국은 합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보세요. 검찰개혁을 처음 시도했던 대통령은 죽음으로 끝냈죠. 두 번째 검찰개혁을 시도했던 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좌절시킵니까 이것들이.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검찰개혁할 때 검찰이 뭘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좌초시켰는지 아세요? 바로 그게 대선 자금이었어요. 대선 자금. 그때 그걸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사실상 날렸어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대선 자금 수사로 검찰개혁 시도를 무력화시켰고 그대로 검찰은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이가 자기가 검찰개혁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달려들었죠. 우리 다 속았죠. 얘네가 여러분들 검찰개혁을 어떻게 막냐. 언론 새끼들 가만두면 안 돼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면서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을 깨버립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외치면서 민주당이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국을 친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찰을 압박한다. 그렇게 부딪힌 거죠. 그렇죠? 명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밀릴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의 2인자라고 보이는 조국 가족을 수사하니까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조중동과 어떤 언론들의 기성 언론들이 가세를 해갖고 공격을 해주니까 마치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찰, 그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찰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다. 이 프레임이 먹혔던 거예요. 그렇잖아? 그게 먹힌 거예요. 지금 뒤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지가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사청문회부터 거짓말을 해서 그러고 있다가 왜 살아있는 권력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냐라고 하면서 현 정부와 맞서고 그러다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징계권을 행사하니까 언론은 그것을 추윤 갈등으로 아니 직책이 다르고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인데 직책이 다른데 마치 동급으로 취급해갖고 추윤 갈등으로 부풀리고 대다수의 언론은 윤석열 편에 서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실패했던 원인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개혁의 대상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거.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기조가 적폐청산이었어요. 그 적폐청산을 누가 했냐? 정치권이 적폐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치권이 어떤 정치적으로 풀어가고 사실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적폐청산을 주로 해야 되는데 검찰에게 적폐청산이라는 칼자루를 쥐어주다 보니까 마치 그러니까 너무 순진한 거야 진보가. 대한민국 최고의 파워 엘리트 새끼들이 칼자루를 주고 검찰이 적폐청산을 하면서 결국 망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지난 거 뭐 욕한다라고 잘못되지만 검찰 개혁은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가 이걸 개혁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검찰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권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검찰이 수많은 권력을 갖고 있죠.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권. 지네 마음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검찰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검찰은 여러분들 사법 쿠데타로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죠. 그 사법 쿠데타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인간들이 이번 내락의 주역이잖아요. 검찰은 쿠데타 세력이에요. 검찰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창취하고 그 창취한 권력으로 그 잘못된 권력 엘리트 권력으로 이번 내란을 일으킨 새끼들이에요. 두 번의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는 성공을 해서 권력을 잡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검찰 권력이 결국은 이 내란을 진짜 내란 쿠데타는 국민들에게 진압된 거예요. 벌써 검찰은 두 번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지금 저는 검찰 개혁은 단순하게 검찰의 정치권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존립이 저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검찰권을 해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검찰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검찰이 오히려 법을 지켜야 되는 새끼들이 검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검찰 개혁은 새로운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민주적 정권을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반드시 해체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검찰은 여러분들 어떤 놈이에요? 진짜 국가가 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 있잖아. 공권력이라고 하죠. 검찰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무서운 놈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수사.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응? 거기에다가 언론에다가 기사, 언론까지 조종하고. 진짜 검찰을 이용해서 사법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윤석열이 군과 경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군과 경찰을 이용해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거예요. 응? 그쵸? 응?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잖아. 응?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바로 그렇잖아. 과거에는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번에는 군과 경찰을 통해서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응? 저는 이번만큼은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검찰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방 이후에는 경찰 권력이 막강했죠. 그 경찰과 친일파들의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검찰한테 수사권을 줬던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워낙 해방 이후에 친일 경찰들과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니까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줬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검찰이 경찰을 뛰어넘는 모든 국가의 국가 폭력의 근원이 검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검찰 엘리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검찰은 왜 엘리트고 경찰은 무능 프레임이 됐을까?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검찰의 수십 년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자기네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검사들은 법전을 들고 있어야 되지 검사들은 칼자루를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 법을 공부한 사람이 검찰에 칼날을 휘두른다 이 말 자체가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똑같이 사법연수원에서 법을 공부했던 놈이 검찰로 가면 칼자루를 들고 사법부로 가면 법전을 들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검사도 법전을 들고 경찰의 수사에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법리적 하자가 있는지 검사들은 법전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검찰은 조폭 깡패가 돼서 몽둥이를 들고 칼자루를 들고 있는 거야. 저는 언론이 이게 완전 부추겼다고 생각해요. 검찰의 칼날 누구를 향할까? 검찰이 무슨 칼자루를 들어가? 검찰은 법전을 들고 있어야죠. 응? 저는
검찰은 유능해 보이고 경찰은 무능해 보이는 게 여태까지 검찰이 살아남기 위한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는 가장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여러분들 경찰이 무능해서 검찰의 지배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경찰 안에서도 변호사 출신,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응? 왜 경찰이 여러분들 뛰어나 보이고 엘리트 같고 유능해 보입니까? 왜 검찰이 수사하면 막 신속하게 하고 검찰이 하면 뭔가 다릅니까? 딴 거 아니에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장 청구권,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사실을 패스해갖고 머리가 좋아갖고 얘네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수사를 잘하거나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권한이잖아. 영장 청구권,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경찰은 어떻게 해요? 압수수색 하나라도 하려고 그러면 검찰을 거쳐야 되고, 검찰이 니는 안 돼. 안 되고, 검찰이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증거나 이런 것도 오히려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갖고 경찰로부터 뺏어가고. 응? 이건 여러분들 요번에도 그렇잖아요. 경찰이 경호처 압수수색 하려고 그러잖아. 이유 없이 그냥 영장 청구 반려해버립니다. 응? 진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확보한 압수물도 검찰이 뺏어가요. 응? 어때요? 검찰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이 제도가 부여한 권력으로 경찰을 무능한 조직으로 만들었고, 여태까지 경찰은 무능한 조직이 됐고, 공수처의 무능론도 마찬가지죠. 공수처가 수사를 못해서 아니죠. 무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안 그래요? 공수처 무능해서 수사를 안 한다? 천만의 말씀. 무능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공수처의 규모도 작고 수사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나는 건 검찰일 뿐인 거예요. 응? 무능하게 편성을 해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 와서 김건희 수사하는 척, 윤석열 수사하는 척, 그래갖고 또 검찰 권력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검찰이 조만간 김건희 포토라인에 세우고 윤석열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와 하거나 박수 쳐주지 마세요. 니들 그래봐야 너희들은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김건희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해갖고 구속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찰 잘한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놈들한테 또 속을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우리가 늘 얘기하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 그래서 검수완박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요, 검찰의 개혁의 목표가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정말로 수사는 앞으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있죠. 거기과 경찰과 공수처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게 해야 돼요. 공수처도 수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도 수사권이 있고요. 중대범죄수사청도 이렇게 세 개가 수사 권력은 찢을수록 견제가 되거든요. 중첩적으로 수사를 하게 해야지 견제 역할이 되고, 기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기소 배심원제를 설치해갖고 검찰의 기소가 적정했냐, 이거 국민들이 참여하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국민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기소가 적정했는지, 그 기소당한 사람이 국민 기소 대배심제를 신청해서, 검찰은 겁도 없이 막 기소하잖아. 그럼 우리는 저 기소가 부당하다,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우리가 저 재판도 배심원제가 있듯이 기소도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아니 국민 참여 재판이 있듯이 기소도 잘못된 거 있으면 기소 대배심처럼 일반 국민이 주요 사건의 기소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소 대배심. 검찰이 아무거나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기소도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이 기소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얘네도 기소 함부로 못 하잖아. 재판은 국민 배심원제로 하고, 재판은 국민 배심원제. 기소만 제대로 잘못된 기소를 안 하면 재판을 받을 일 없잖아요. 기소부터 철저히 감시하자는 거야, 난.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마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래갖고 검찰에게 수사권을 박탈하면 와 이제 검찰은 바보다. 아니죠. 기소권 갖고 깡패짓 할 거라고요. 응? 기소권 갖고 분명히 깡패짓 할 것 아닙니까? 아무거나 기소할 거 아니에요. 아니지. 기소 대배심처럼 만들어갖고 중대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 기소는 부당합니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이 기소가 부당한지 합당한지 물어볼 수 있게끔. 응? 그게 바로 기소 독점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잖아.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결국은 재판받게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기소도 우리는 억울하지만 재판 받잖아요. 응? 국민 배심원제는 재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이번에만큼은 검찰이 윤석열 정부를 적폐청산을 하거나 탈탈 턴다 그래갖고 절대 박수 쳐주지 말자. 절대 박수 쳐주지 말자. 저는 정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서야 왜 여러분 이제 우리 눈에 보이죠? 옛날 같으면 어때요? 와 박근혜 구속시켰어. 와 윤석열 잘한다. 순진할 때가 있었잖아. 지금 어때? 이제 와서 늦었어 이 새끼들아. 니들은 해체의 대상이야. 이제 야 수사하지 마. 저는 검찰이 그 어떤 것도 지금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설프게 수사해갖고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죠? 어설프게 기소해놓으면 나중에 특검에서 기소를 못합니다. 하지 말아라. 지금 검찰은 김건희 사건, 명태균 사건 손도 대지 말아라. 어설프게 수사해갖고 이것들이 기소 때려버리면 나중에 특검에서 기소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열심히 해줘라. 검찰 윤석열 선거법 위반 이거 공소시효 3개월 남아서 이제 공소시효 중단을 했겠는데 딴 거는 안 하고 요거예요. 요거 김건희 사건이나 명태균 사건 이런 거 하지 말고 윤석열 선거법 위반 요거예요. 요거 제대로 수사해 갖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이거 화면이 왜 이래?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나오면 뭐 430억 토해내야 된다. 니들 430억 토해내. 응? 이거 걸리면 여러분들 국힘당 망하는 겁니다. 니들 이거 윤석열 선거법 위반 나오면 니들 430억 토해야 돼. 응? 그냥 이거나 열심히 해라. 진짜 이재명 당대표 수사하는 거 반에 반만이라도 해라. 응? 430억 토해내라. 응. 알았냐? 이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요. 이거는 내가 봐도 그냥 제 아내는 오히려 주식 투자하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저희 장모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주신 게 없습니다. 확 진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 저희 장모는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10원 한 장 이지랄 떤 새끼예요. 김건희는 주식 투자해갖고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지 애미와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죠? 국힘 니들은 돈으로도 망하고 선거도 망하고 조직도 망하고 너는 이참에 다 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거 유심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제가 SK텔레콤을 쓰거든요. 내가 SK텔레콤을 쓰는데 2,500만 명이 털렸잖아. 근데 SK가 유심이 100만 개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유심을 교체한다 그러길래 봤더니 SK텔레콤 가입자가 2,500만 명이야. 근데 유심은 100만 개래. 이거 뭐 추첨으로 교체해 주는 거야? 그러면 번호를 이동하면 괜찮은 거야? 번호를 이동하면 괜찮은 거야? 아예? KT로 내가 SK였는데 KT로 가면
야 해지하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 안전한 거야?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렇구나. 어쨌든 여러분들 SK텔레콤 쓰시는 분들 이동하시래요. 저는 매번 이 민심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동하시랍니다. 네. 지금 휴대폰 대리점 하시는 분들 대박이시겠네. 대박이시겠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